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총선 때문에 이거저거 위기를 다 뒤로 미루면서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총선 끝나고 나면 하나씩 터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연장하는 것도 엄청난 금융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부동산이 크게 무너질 징조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왜 자꾸 부동산 시장 무너지냐. 그리고 뭐 아직도 우리가 2015년 가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와가지고 비웃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2015년 가격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80%대 이야기했죠. 지들이 모자란 것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거에도 똑같은 일들은 일어났다. 2008년에도.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덮칠 끔찍한 악몽이 펼쳐질 겁니다. 가장 큰 두 가지를 이따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빚더미 위에 앉은 한국. 자, 우리나라가요 올해 데드캣 바운스라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OECD에서 유일하게 부채가 상승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데, 부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모두 증가하면서 4.0% 증가했다. 그래서 BIS 자료에 포함된 OECD 31개국 회원 중 총 부채 비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면은 요 부채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많이 안 늘었어요. IMF가 국가부채 많이 안 늘었다고 칭찬 하나 해준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자화자찬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부채가 안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이죠. 국채도 발행 많이 안 하고 대신에 다른 데다가 자금 끌어다 쓰는 거죠. 왜냐면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가장 크게 깐 게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국가부채였어요. 코로나 터져서 국가부채 늘어난 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 그렇게 욕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 더 늘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를 안 늘리고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니까 연장책만 되는 거고,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카드도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기업부채.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업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외환위기를 넘어선 기업부채 수준이다. 그래서 기업부채 규모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한참 넘어선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 규모가 IMF 때를 넘겼다는 소리죠. 그 중에서 특히 심한 곳이 어디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연체율이 상승세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PF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업 은행 대출은 지금 1년 새 2배로 연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중소저축은행, 저희가 그래서 이금융권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여기가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3%에서 6.5%로 상승했다. 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뭐예요? 그냥 한 번 연체한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된다. 이게 6.5%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상매각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축은행도 한번 매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계속 저희가 뭐 열심히 이야기해봤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냐, 안 터지냐, 언제 터지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업체 쪽이 연쇄적으로 터져서 가장 문제가 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야? 중국이죠, 중국. 자, 근데 중국과의 대자뷰가 나오고 있다. 자, 태영건설 최근에 만기 대출 400억 상환유예 합의했다. 요거 가지고 막 주가 튀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이거 비구익 위약, 부채 상환 기한 연장 하면서, 그러니까 부채 상환을 못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다행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지금 상환 유예 막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상환 유예 한다고 해도 돼요? 미루고만 있을 뿐인 거지? 그럼 뭐예요? 팔아야지. 여기다 보시면은 자회사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을 토대로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팔고 최근에 군부대 사업장 요런 것도 팔아가지고 자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21년 홍다에서 했던 일이에요. 부실자산 대량 매각하고 자산 매각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 나왔죠. 물론 태영건설이 무조건 파산한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국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베이징 작살,
상하이 작살, 선전시 작살. 중국 부동산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작살나고 있죠. 올해 잠깐에 우리나라는 데드캣 바운스였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시 반등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게요, 몇 년 전 중국이 겪던 일들, 아니면 혹은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일들, 이 건설사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건설사였으니까 여파가 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워낙 많은데 나눠 먹기 했던 거고, 지금도 보시면은 하청업체 쥐어짜기 해가지고 하청업체들이 죽어가고 있죠. 스트레이트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이야기 나오더만. 여기는 시멘트 업계인데 여기다가 막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해가지고 안 해주면은 돈 지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청업체들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먼저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 똑같이 대자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계속 무너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런 문제들이 터지고 끝나냐? 아니죠. 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조 1구역 공사 내년 1월에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인데, 문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1,800억 가량의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건설사들 자금 유동성도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PF 위기의 핵심은 뭐예요? 올해 분양 엄청 줄었다고 그랬어요? 올해 분양이 엄청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본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빚을 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빚은 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매각하자니 땅값 떨어질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빚을 많이 냈어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자니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 분양을 안 받아요. 마피 나오고 있고 계약 포기하고 있고, 하다못해 나중에 할인 분양 들어가게 되면은 할인 분양도 못 받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왜 쟤네는 할인 분양해?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싸게 나왔어야 되는데 싸게는 절대 안 내놓죠.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PF 문제 계속 커져가면은 중국식 구도가 나타나면서 중국식 침체, 시장은 중국식 침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일본식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빠르면 언제부터? PF 터지는 거는 내년이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축은행 터졌죠? 지금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증권사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해요. 오히려 저축은행이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왜냐면 한번 터져봤으니까.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PF 돈 댄다고 뛰어든 곳들은 좋은 사업장에 들어갔겠냐. 그래서 지금 PF 채무 규모 가장 큰 곳이 현재 태형건설이죠. 여기가 자기 자본 대비 373%의 PF 규모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50%, 절반 정도 가량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롯데건설. 롯데건설 이야기가 계속 왜 나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100% 넘어가는 위험인데 이번에 1,800억 원 못 받게 생겼다. 그 다음에 요 두 곳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부실 한 번만 더 터지면은, 그래가지고 전면 재시공 한 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요게 부채 비율이고요. 요게 유동 비율입니다. 즉 유동 비율은 유동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빚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적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것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서 유동 비율이 130%도 안 되는 요 네모 안에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설사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겠느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것만 위험해요? 아까 이번엔 기업부채,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사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위험한 건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역시도 외환위기 급이다. 물론 GDP 대비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수준에 비하면요 수십 배 올랐어요. 훨씬 더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요. 왜 그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미국, 유럽 등과는 다르게 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이 없었다. 거의 경험이 안 됐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는 요거예요. 찔끔 요렇게 됐어요. 부채가. 그래서 이번이 진짜 위험한 이유, IMF 때랑은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IMF 때는 진짜로 달러가 고갈됐던 전무후무의 사태였다면 이번에는 뭐 환율 튀고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빠지더라도 고갈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한 나라는 아니에요. 대신에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시기이다. 미국도 디레버리징 겪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투자은행 4, 5위였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과 베어 스턴스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이 경매로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작살이 났고 망한 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디레버링 없이 간다. 고부채 상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양책 써가지고 부채 빠지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높은 부채와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에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연결됐어요. 지금 어때요? 소비 위축됐죠? 코로나 끝났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고 그러죠. 자영업자들 지금 먹고 살기가. 소비 위축돼서 그래요. 생산성 어때요? 생산성 충분해요? 아니죠. 출산율 저하. 여기서 더 저하되면 나라 없어집니다.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위기도 눈앞에 와 있고 PF 위기도 눈앞에 와 있고 이것을 계속 밀어주면서 금리 올라갔는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생금융인이 어쩌니 하면서. 기준금리가 3.5%인데 청년층한테 2%대 대출해주라고 하고 있고 애 낳으면 1.6%대 대출을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은행 망하라는 거지. 금융위기를 지금 촉발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문제 안 터지면 디레버링 하려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문제가 이미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정책금융 아니면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정책금융 터지면서 2월부터 주담대가 늘어났고 가계부채 총액을 웃도는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꺼질 거예요. 정책금융으로 살리려고 할 것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려고 애 낳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도 없이. 물론 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보려고 하겠지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상식적으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올해 상저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도 상저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상저하고 실패했죠. 그러니까 내년엔 상저하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못 잡고 그 다음에 부동산 PF 확실하게 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정리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요 내년에도 상저하저예요. 근데 DSR이 이제 못 풀죠. 그러면은 뭘로 막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채를 키워가지고 연장했어요. 지금도 보면 부동산 PF들 연장 연장 안 해줘? 금융당국이 가가지고 이씨 연장 안 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부랴부랴 청담동 연장해주고 지금 태영건설 저기 400억 연장도 해주고. 근데 이게 총선 때까지만 버티자. 단기간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버티자.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총선 끝나면은 더 버틸 이유도 사라지죠. 당분간은. 그러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거다.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빚을 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파산 신청하고 빨리 그 회생 신청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대한 갚아가면서 이런 형식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걸 계속 돌려먹기 해가지고 빚을 이만큼 키웠는데 그 다음에 터트린다고 해봐요. 그 정도 커졌으면요 파산 신청 안 돼요. 저기 어깨 형님들 찾아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위기를 계속 키우고 있다. 그래서 뚜껑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붕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거를 계속 미뤘는데 지금 정부도 한계죠. 정부 적자는 내년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겠느냐. 총선 때가 한계다. 총선 전후로 터질 건데 전에 터질 수도 있어요. 워낙 위기가 커져서. 그런 부분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덮칠 끔찍한 악몽이 오늘 보시면 기업부채, 가계부채, 그 다음에 PF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